자유한국당이 오늘은 광주에서 장외 집회를 이어갔는데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광주 시민들로부터 거친 항의와 함께 물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한국당이 국회 밖에서 집회를 이어가면서 4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관행과 권한에 대해 견제와 균형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검찰과 달리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어준 겁니다. 앞서 조정안을 공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내일 귀국합니다.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한 배우 박유천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호송차를 타기 전에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봄 독감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독감 유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겨울에 예방주사를 맞았더라도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연필과 장난감 등 어린이용 수입 제품을 검사해보니 아토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 호르몬 범벅이었습니다. 기준치보다 220배나 많이 나온 제품도 있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들어가면서 4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도 언제부터 논의를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어제 대전과 부산 등 경부선 라인의 도시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광주와 전주를 찾았습니다. 광주에서 문재인 정부 독재를 외치다가 황교안 대표가 일부 시민들로부터 물세례와 거친 항의를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도착하기로 한 시각, 광주 송정역에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황교안 사퇴, 전당 해체! 시민들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이에 대한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나타나자 항의는 더 거세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 자 우리는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소란 속에서 황 대표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권 독재 정권으로 가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성과 욕설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20분 만에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곳곳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일부 시민들은 황 대표를 향해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가로막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황 대표는 경찰과 당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영무실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영무실 앞에서도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한국당 지도부는 다른 쪽 문으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황 대표의 취임 후 첫 광주 방문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전주행 열차를 기다리던 황 대표는 지역 간 갈등을 거론합니다. 강나라인데 지역 간 갈등을 시작했었죠. 저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 대표는 이번 5.18 기념식에도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3주 연속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JTBC 강희연입니다. 여야 사당은 오늘도 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오늘 광주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호남선을 타기 전에 먼저 5.18 망언을 한 이들을 제대로 징계하고 또 5.18 조사위원회 출범에 협조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가출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장외투쟁을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현재 장외투쟁 등 극렬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광주를 찾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5.18 망언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호남선을 타기 전에 먼저 5.18 망언자 처리부터 하고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구성에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환각 상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잠깐의 지지율 상승으로 거리를 떠돌며 환상 속을 걷고 있겠지만 어서 빨리 환각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정부 투쟁에 들어가면서 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키자고까지 했는데 청와대 게시판에는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른바 청와대 폭파 발언이 나온 건 서울역 광장. 4대 강보 해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4대 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거친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이게 미친 정부가 이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4대 강보 해체 철거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에 제2의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바른 미래당에서 나온 이현주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도해체 말고 문재인 정권을 해체하라!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직 국가수장의 집을 폭파하자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면 어떤 게 내란이냐는 청원글은 몇 시간 만에 수만 개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연설문 원고 전문과 동영상을 올렸지만 청와대 폭파 발언은 삭제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한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는데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법무부는 앞서 정부 합의안과 달라진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시대 상황은 변했고 국민의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여야 사당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준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비판도 반박했습니다.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별도의 입장도 냈습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현재 국회에 올라간 법안과 당초 정부안에 일부 차이가 있다며 정부 입장이 반영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국회안에 따르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라고 요구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은 이를 거부해도 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내일 귀국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선미 기자, 내일 문무일 총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데 내일 또 추가로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틀 전 해외에서 급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닷새 앞당겨 귀국하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더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앞서 입장문에서 수사권을 두고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던 만큼 이번 법안에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점을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 국회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공항에 들어오면서 짧게라도 먼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선 문 총장이 사퇴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강하게 발언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문 총장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사퇴 해설이 나왔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문 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 24일에 끝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퇴 카드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조직에서 수장이 없으면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들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글이 검찰 내부망에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건축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에 빗대서 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축소해선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감리가 부정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건설업체가 마음대로 공사를 하게 두지는 않는다면서 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도 이 검찰 힘 빼기를 목표로 한 조정 은 결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문 총장이 검찰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입장을 말한 게 아니냐는 정도로 묻어두는 분위기인데요. 대신 여당이 문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 반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로 공이 넘어가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일이 아니라면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 간 정면 충돌 구도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문 총장의 2개월 남짓 남은 임기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총장 인사 조치는 전혀 논의된 적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함께 대응을 자제해왔던 여당은 오늘부턴 문 총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도 정부의 조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정면에서 민주주의를 위배한다고 하는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당 사개특위위원인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의원 등도 문 총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된 만큼 검찰의 반발도 국회에서 대응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박유천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누가 먼저 마약을 권했는지를 놓고는 박 씨와 황하나 씨 모두 서로를 지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배우 박유천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호송차에 타기 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다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구속되고 나서 좀 심경 변화가 생기신 건가요? 혐의 갑자기 인정하셨는데. 황하나 씨랑 진술이 엇갈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씨는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까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정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데 이어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결국 박 씨는 자백했습니다. 마약을 7차례 투약했고 그중 6번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와 같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박 씨는 황 씨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협박은 없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누가 마약을 권했는지를 놓고 각자 서로를 지목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넨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경찰은 가수 승리가 버닝썬 투자자 등과 짜고 회사 돈 20억 원을 빼돌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도 불거졌는데 경찰 조사에선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승리를 18차례나 불러 조사한 끝에 다음 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가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혐의에 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 조금도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신가요? 경찰은 승리가 버닝썬 투자자 등과 짜고 모두 2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유죄로 인정된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기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부당하게 빼돌린 돈이 아니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돈을 빼돌리는데 가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승리는 지금까지 18번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2015년 12월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승리의 동업자가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에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승리는 일본인 일행이 묵었던 호텔 숙박비를 YG 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말 동안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으로 A급 지명수배 중이던 왕진진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낸시랭에게 고소를 당했던 왕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었는데요. 한 달 가까이 머물던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체포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붙들려 걸어 나옵니다. 체포된 이 남성은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 씨입니다. 한 달 전쯤 왕 씨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A급 지명수배 상태였습니다. 왕 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낸시랭에게 특수폭행 등 12건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잠적이 길어지면서 한때 해외로 달아났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왕 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달 말 유튜브에 영상 10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노래방에서 왕 씨를 봤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잠적 24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별장 동영상 수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영상이 제작된 날짜를 2007년 12월이라고 봤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15년이 아직 남아있게 된 겁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복사본인 점, 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시점이 어긋나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수사단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복사본을 2007년 12월 21일에 만들었다고 특정했습니다. 묘하게도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바로 이날부터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직 1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날짜가 특정되면서 새로운 문제도 생겼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은 휴대전화기로 찍은 원본을 복사했다는 겁니다. 복사본의 촬영 시점이 2007년 12월 21일이라고 해서 이날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 영상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 피해를 주장해온 이모 씨는 수사단이 조사한 것과 달리 동영상이 2008년 1월에서 2월 사이 찍혔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수사단은 이 씨가 아닌 다른 여성이 동영상 속 인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지상우 의원 등 유승민계는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당장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당을 흔들고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파 패권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유승민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 등을 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어제 대학 강연에서 자유한국당이 개혁보수로 거듭나면 당장 합칠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합칠 수 없다고 발언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손 대표는 오늘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바른정당 출신 고위당직자 2명을 해임했습니다. 손 대표가 문병우 주승용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하자 전현직 지역위원장 등 138명이 어제 지도부 동반 사퇴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이름을 올려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당장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본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창당 동지들을 내버리시려고 합니까? 바른미래당은 갈등을 수습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파일론만 내고 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학생운동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심 의원은 당시 유 이사장이 신군부 합수부에 동료를 밀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또 이를 유 이사장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일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 이사장이 계엄사령부 합수부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동료 77명을 겨눈칼이 됐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가까운 수배자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서울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정말 저희 비밀 조직의 구성원들은 단 한 명도 그 수배자 명단에 안 올라갔거든요. 유 이사장은 논란이 된 부분은 오히려 심 의원이 먼저 합수부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심 의원이 오늘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거기서 언급된 네. 사람들이 총 77명인데 네네. 그중에 유시민 씨가 진술했던 탓으로 영향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중에 나중에 17명이 곧바로 6월 17일 날 네. 지명수배가 됩니다. 아. 또 유시민 이사장의 진술서는 자신이 체포되기 전에 작성됐으며 고문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사팀에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 봄, 심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유 이사장은 같은 총학의 대의원 의장이었습니다. 진술서 공방은 지난달 20일 유 이사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민주화운동 당시의 일을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JTBC 박순입니다. 오늘 충남 아산의 한 건축자재 판매점으로 SUV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차에 불까지 붙어 운전자가 숨졌고 2층 건물과 신호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가게 안으로 돌진합니다. 차 주변에서 불꽃이 보이더니 가게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검은 연기는 맹렬하게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오늘 오전 8시 46분쯤 72살 박모 씨가 몰던 차가 충남 아산의 한 건축자재 판매점을 덮쳤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나면서 차량과 2층 건물이 몽땅 탔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모두 타서 이렇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주변엔 타다 남은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는데요. 신호등까지 녹아내려서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었는데 폭발음 소리 나면서 이제 이게 그 진동에 의해서 이게 유리가 다 깨진 거죠. 쾅쾅쾅 거렸으니까. 점포 안에 목재와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운전자 박 씨가 차량 안에서 숨졌습니다. 박 씨는 밭에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게로 돌진한 겁니다. 경찰은 박 씨가 평소 고지혈증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또 박 씨의 차량과 시신을 국과수로 옮겨 부검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예, 건강검진으로 유명한 곳이죠. 서울 종로와 강남 등에서 7개 검진센터를 운영하는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재단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사장 일가가 재단의 재산을 잘못 썼다는 의혹 때문인데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물건들을 들고 건물에서 나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KMI 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실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 4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일가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본사 건물 2층은 전직 이사장인 이모 씨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본사와 지사를 합칠 때 보건복지부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 건물을 개인 이름으로 돌려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씨가 재단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2006년까지 소급해서 25억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아간 거예요, 법인에서.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받아가고 있어요. 또 이 씨는 2016년 초 건강 문제로 이사장직을 물러났는데 퇴직 위로금을 만들어 22억 원을 받아갔다고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사장직은 부인인 김모 씨가 지키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그 지식도 없는 이사장이 배우자라는 그런 명목하에 지금 2년, 3년 계속해서 이사장을 하고 다 교체가 돼야 되고.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지난해 8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MI 측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배 판사 수십 명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지만 지금 출석을 미루는 판사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맡은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등 이유도 다양한데 이 법원 체육대회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한 판사는 결국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전지원 대전구법 판사는 어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4월 16일에 이어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판사는 법원 체육대회에 참석해 증인으로 서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냈습니다. 증인 출석 시각은 5시였는데 체육대회가 저녁 6시부터 열린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전 판사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현직 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 처음입니다. 다른 판사들의 증인 출석도 미뤄지면서 사법농단 재판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 판사는 다음번 증인 신문엔 꼭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베트남 국적의 도안티 흐엉이 석방됐습니다. 지난 3월 인도네시아 여성에 이어 흐엉까지 풀려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 전원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사건은 의혹만 남긴 채 미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도안티 흐엉을 태운 차량이 말레이시아 교도소를 빠져나갑니다. 독극물 VX를 이용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지 2년 2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달 흐엉의 혐의를 살인 대신 상해로 바꿨고 법원은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모범수로 감형돼 석방된 겁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는 지난 3월 먼저 풀려났습니다. 사건 당시 두 여성은 김정남에게 접근해 얼굴에 VX를 문지르고 달아났다 2, 3일 뒤 체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선 리얼리티 방송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말에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여성에게 VX를 전달하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된 북한 남성 4명은 범행 직후 해외를 거쳐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일하게 체포된 이정철이란 인물도 증거 부족으로 국외 추방 조치를 받았을 뿐입니다. 암살 연루 혐의자가 모두 도주하거나 석방된 겁니다. 김정남은 왜 말레이시아에 갔는지부터 대량 살상 무기인 VX의 출처와 암살을 지시한 배우의 실체는 오랜 기간 미궁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옥살이를 한 영국의 하원 의원이 의원직까지 잃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거짓말한 죄를 그냥 넘기지 않고 주민 소환에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피오나 오나사냐 하원 의원입니다. 그는 2해 전 속도 제한 시속 30마일 구간에서 41마일, 66km로 달리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몰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곧 들통났습니다. 오나사냐는 올해 1월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뽑아준 지역 유권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원 의원 소환법에 따라 징역형만 선고받아도 주민소환 청원 대상이 됩니다. 유권자 10% 이상이 서명하면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오나사냐가 속한 피터버러 시의회는 전체 유권자의 27.64%, 19,000여 명이 주민소환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나사냐는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일각에선 오나사냐가 받은 세비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보통 독감은 겨울에 유행하죠. 그런데 올해는 5월에 접어들었는데도 이 독감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봄 독감으로는 환자 수가 역대 최고인데 늦게까지 독감이 유행하다 보니까 지난해 일찌감치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 중에서도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때늦은 독감 유행에 소아과 진료실은 아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7.3명. 지난해만 하더라도 7.6명이었는데 5배나 많습니다. 그보다 한 주 전에는 44.2명까지 치솟아 봄 독감 환자 수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증가세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독감 유행 기준 6.3명은 훌쩍 뛰어넘습니다. 의심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12살 미만 어린이입니다. 한 번 독감에 걸리면 최소 5일은 집안에 격리해야 하다 보니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격리이기 때문에 한 5일 동안만 집에 계속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지난 겨울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독감 항체 효과가 보통 6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이미 효과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맞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항체가 생성되는데 4주 정도 소요되니까 예방보다는 치료에 약간 전념을 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날이 더 따뜻해지면 독감 유행도 잦아드는 만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게 더 낫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A형 독감과 달리 요즘 유행하는 독감은 B형이 많습니다. 영유아나 학생들이 많이 걸리고 또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요.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환기를 자주 시켜서 바이러스를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봄철 독감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독감 의심 환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겨울에만 한 차례 환자가 급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쌍봉 모양이 뚜렷합니다. 과거에도 봄철 독감이 반짝 유행한 경우가 있었지만 5월까지 기세를 유지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흔히 겨울엔 A형 독감이, 봄철엔 B형 독감이 유행합니다. B형 독감은 복통과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따라오는 게 특징입니다. A형보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경우가 많지만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비슷합니다. 봄철에 유행하는 독감엔 영유아와 청소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주로 개학 후 집단 생활을 하며 바이러스 전파가 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습도가 낮아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영향도 있습니다. 공기로 전염되는 만큼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더라도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지난 겨울 맞은 예방접종의 효력은 떨어졌고 새로 맞는 건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환자를 격리하고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건당국은 독감에 걸리면 5일 동안은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어린이들이 매일 손에 쥐고 때론 입으로도 가져가기도 하는 게 연필 그리고 장난감이죠. 그런데 수입 제품들을 집중 검사해봤더니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보다 220배나 많이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2달 동안 그것도 통관 단계에서 걸린 것만 13만 점이나 된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관세청이 압수한 수입 연필 세트입니다. 연필 표면을 그림이 들어간 포장지로 감싼 형태입니다. 이 포장지에선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수제가 기준치보다 32배 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 연필 세트는 학교 앞 문방구나 마트에 납품될 예정이었습니다. 연필 세트뿐만이 아닙니다. 다트 화살 등 장난감에선 최대 220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제품에서 나온 환경 호르몬이 피부에 닿으면 아토피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2달간의 집중조사 기간 동안 기준치 초과로 적발된 어린이용 수입 제품은 총 13만 점입니다. 모두 중국산입니다. 계속 손에 쥐고 있어야 되고 또 간혹 입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이번에 적발된 13만 점은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시중에서 팔리는 유사한 제품들입니다. 이번처럼 통관 단계에서 걸러내는데도 한계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많이 물죠, 얘들은. 이런 애기들은. 절대 안 사주죠. 적발된 유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나 행복 드림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일을 해도 빚만 낸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과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 들어 자영업자 대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주춤했던 가계빚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서울 낙원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영모 씨. 밤늦게까지 장사를 해도 한 번 생긴 빚이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면서입니다. 원금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집세도 내야 하고 세금도 내야 되다 보니까 다시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5대 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22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새 1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1,8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에 은행들이 자영업자들의 눈을 돌린 것도 대출이 늘어난 배경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늘어나는 조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든 금융권의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입니다.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춤했던 가계빚 증가 속도도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579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초 1, 2조 원씩 느는 데 그쳤지만 봄 이사철과 중도금 대출이 맞물리면서 한 달 새 3조 3천억 원 넘게 증가한 겁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놓고 LG와 SK의 다툼이 커지고 있습니다. LG 직원들이 SK로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을 빼내갔다고 LG가 먼저 미국에서 소송을 냈는데요. 오늘 SK가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갈등은 최근 2년 동안 LG화학의 직원 76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옮겨가면서 시작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경력직 채용을 이용해 핵심 기술을 빼갔다고 주장합니다. 아예 SK 입사 지원 서류에 전 직장에서 했던 프로젝트의 내용과 성과, 같이 일한 팀원의 실명 등을 적도록 했던 겁니다. 이를 근거로 사흘 전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도 SK 배터리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해명 자료를 내놓고 LG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SK가 전기차 배터리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방식이 LG와는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또 LG의 인력을 빼온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경력직 채용 절차를 진행해서 지원자를 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SK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놓고 두 대기업이 미국에서 맞소송을 벌일지 주목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수천 명의 군인 앞에 섰습니다. 반대 세력의 무장봉기가 일어난 지 이틀 만에 사실상 충성 맹세를 받은 건데요. 그 사이 양측의 충돌로 최소 4명이 숨지고 230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세를 잘못 판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은 박수를 치고 주먹을 들어올립니다. 국방장관과 군 사령관들도 곁을 지켰습니다. En pleno combate no tuvieron miedo de decirle no a los traidores, no a los golpistas. 베네수엘라 국영TV는 4,500명의 군인이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이 충성 맹세를 하면서 무장봉기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마두로 세력을 과대평가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과이도 의장 측이 거사 일을 급하게 바꾸는 등 계획이 세워나간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경우 본격적인 내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인도 동부 해안에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 파니가 상륙했습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55m에 달할 정도여서 벌써 주민 100만 명이 대피했는데요. 이동 경로에 1억 명이 살고 있어서 서남아시아 국가 곳곳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강력한 비바람에 야자수들이 땅에 거의 닿을 정도로 꺾입니다. 건물 안 테이블이 나뒹굴고 잠시 뒤 옆 유리창이 깨집니다. 사이클론 파니가 인도 동부 오디샤주 푸리에 상륙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 초속 55m에 달하는 강한 바람에 나무와 전봇대는 송두리째 뽑히기도 했습니다. 1999년 인도 동부에서 1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사이클론 이후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입니다. Some of the portion of the eye already entered in land area. Landfall position is close to Puri. 앞서 인도 당국은 오디샤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 100만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사이클론 길목에 있는 공항들은 모두 폐쇄됐고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해당 지역 의사 등 의료진들은 오는 15일까지 휴가를 연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CNN은 파니의 이동 경로에 1억 명에 달하는 주민이 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이클론 파니는 앞으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콜카타가 있는 웨스트 벵골주와 방글라데시 등에도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대한항공이 7년 만에 국내선 요금을 올립니다. 다음 달부터 일반석은 평균 7%, 프레스티지석은 평균 4% 인상됩니다. 다만 제주 노선은 승객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만 오른 가격을 적용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20명 정도를 구해내서 세월호 의인으로 불리는 김동수 씨가 국회 앞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우왕좌왕하는 지금 국회를 보니까 5년 전 세월호 참사 때가 생각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충남과 전북에서 각각 50대와 80대 여성이 고열과 근육통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FTS는 아직 백신이 없어서 바깥 활동을 할 때 긴 옷을 입는 등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멸종된 줄 알았던 천연기념물 큰악새로 보이는 새가 서울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시민 제보를 받고 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딱따구리과인 큰악새는 백두산 이남에서만 사는데 남함에선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춘 바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독재란 이런 거다. 예, 오늘 뉴스 앞부분 보도에서도 독재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독재 이야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지금 자유한국당 보신 것처럼 독재 타도 헌법수호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독재라는 표현을 거론하고 있는데 자, 어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유신헌법 이후에 독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개발을 위한 독재가 있었다면 지금 좌파 독재는 망국으로 가는 독재입니다. 독재 얘기하면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 독재는 경제 개발을 위한 것이니까 좋은 독재였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것이냐, 독재를 옹호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독재를 좋은 독재냐 나쁜 독재냐 나눌 수 있느냐 여기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독재의 반대 개념이 민주주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나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좀 어색한 것처럼 좋은 독재라는 표현 역시 조금 어색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독재는 나쁘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예. 자, 그러자 오늘 소설가입니다. 김진명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독재라는 건 흔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사 독재 정권을 일컫는데 자, 이런 정권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금 거꾸로 독재 타도를 외치는 건 세상이 참 무섭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예. 참고로 이 김진명 씨는 베스트셀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알려져 있죠. 그 책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핵 개발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옹호했던 작가입니다. 예. 그것과 독재는 별개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독재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이 개념에 혼란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 독재란 무엇인가? 이게 무슨 상당히 어려운 물리학 개념, 양자역학 같은 개념과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독재란 이런 거예요라는 어떤 아동용 동화책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 있는 책입니까? 되게 유명한 상도 받은 동화책인데 예.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재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자, 독재 정권에서는 독재자가 허락한 것만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준에 넣어보면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박정희 정권 시절과 지금과 자, 어떤 게 독재냐라는 건 알아서 판단이 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회의를 방해하면서 국회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다 밖에 나가서 독재의 본령인 군사 독재를 옹호하니 한편의 코미디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또 구로다. 구로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의 구로다 가스히로 기자 이야기인데 자,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일본에 있어서는 그 역사 문제를 오히려 한국이 국내 전체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3.1 100주년이었고요. 그리고 친일 전상 같은 이야기들 연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워낙 서울에 오래 있었던 특파원이라 뭐 낯익어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일본이 자꾸 한일 관계를 자국 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언에 대한 어떤 반박성 질문 같이 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으로 지금 해석이 되니까 바로 강경화 장관이 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같은 건 우리 정부로서는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다. 자, 이거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자, 산케이신문은 뭐 일본 잘 알려진 대로 극우 언론 아닙니까? 특히 이제 한미 관계 왜곡하는 그런 오보를 뭐 하기도 했었고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같은 거 가지고서도 이제 계속 오보 그리고 이제 극우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자, 구로대 기자 역시 이제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활동한 대표적인 극우 성향 뭐 언론인 아닙니까? 계속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의 망언이라고 표현되는 게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한국 차마 이게 읽기가 좀 애매한 표현인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망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손기정의 쾌거는 일본 근대화의 성과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대놓고 옹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여러 차례 밝혔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구로다 또 막말. 자, 일본에 가 싫으면 일본 내염이란 말도 쓰지 마라. 자, 이건 사실 막말이라기보다는 좀 개그성, 좀 어이없는 개그성인데요. 어쨌든 막말입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요. 또 망언. 자, 한국 남자들 여자로서 김연아보다 아사다 마오를 좋아한다.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특히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망언들을 많이 또 논란이 되는 망언 일들을 많이 했는데 자, 보시면 자, 결과적으로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발전의 시초를 만든 건 박정희 대통령이다. 자, 우리가 볼 때 결국 북한의 김정일보다는 김일성보다 남측의 박정희가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과 논리적 구조가 좀 비슷하게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일본에서 일왕이 새로 즉위를 하면서 이참에 여러 가지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양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일본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과연 바라고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높아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크게는 20도까지 벌어지는 곳도 많습니다.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과 광주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수준일 걸로 예상됩니다. 예, 오늘 뉴스 끝난 뒤에 소셜 라이브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양쪽의 입장과 분위기를 경찰 출입 기자와 검찰 출입 기자로부터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